안녕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시간도 온라인으로 뵙게 되네요. 지난주 1회차 강의에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말을 조금 천천히, 뒤에 가면 또 빨라질지도 모르는데요. 조금 천천히 하면서 적당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판례나 사례가 많은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제가 사례도 설명드리고 하면 조금 덜 지루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기본 원칙 뭐 이런 것들, 베이스 이런 거 설명드려야 되니까 다소 좀 내용이 건조하게 진행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하시죠? 네. 인내를 가지시고 한번 이번 시간도 저랑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제가 제목을 사업장 규범이라고 달아놨는데요. 우리 사업장, 우리 회사라는 부분사회라고 하죠. 왜냐하면 국가나 뭐 세계 이런 큰 범주의 사회가 아니니까요. 우리 직장이라는 이 작은 부분사회 안에 적용되는 규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연역을 설명드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칙적인 규범이겠지만, 이것 이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만드는 그 사업장의 고유한 규범들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되겠습니다. 한번 강의안을 보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가령 이렇게 어느 사장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일 잘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서 우리 회사에 나와서 일하시겠습니까? 제가 월급 3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300만 원이요?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면 일하겠습니다 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좋은 회사가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300만 원만 주세요. 그 사장님이 네, 나와서 일하세요 하면 근로계약은 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안에 한자를 거창하게 써놨어요. 낙성이라는 것은 승낙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불요식이라는 것은 행위,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마음대로 형성할 수 있고요. 계약 체결 여부를 당사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은 일반 거래계약과는 다르게 사람의 노동력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1차 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근로조건과 임금 수준과 복리수당의 수준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근로계약의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 형성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고요.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낙성 불요식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계약서를 쓰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모범 계약서 양식을 자료실에 들어가면 등록이 돼 있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용자의 질문권.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용자가 이 근로자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근로기준법 이외의 여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성차별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원칙들이 있고요. 이런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질문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그 당사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청약을 받은 당사자라든가 청약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범주 안에서만 질문권이 행사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3쪽을 보시면 근로자의 고지 의무, 답변 의무라고 있는데, 이것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무엇이든 물어보고 무엇이든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금지된 질문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성차별적인 질문이라든가 연령차별적인 질문이라든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보호받는 개인정보의 영역을 침해하는 질문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할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적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 이외에 금지되는 질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없고요. 심지어는 거짓 답변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령 제가 강의 안에 써놨죠.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한 차별을 위한 질문.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한테 임신했나요? 가임기인가요? 이런 걸 물어본다든가 종교가 뭐죠?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은 금지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로자는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근로계약 체결 부분을 보고 계시는데요. 강의 한 4쪽을 보시면 채용 내정, 시용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건 사실 요즘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 1990년대까지는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호황이 이루어지고 호황기였었죠. 그리고 90년대 후반, 96년, 7년대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IMF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는 지경까지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1990년대 중초반, 80년대 후반 이때만 해도 4년제 대학을 나오면 누구나 다 취업하는 시기였었어요. 그때 문제였던 거예요. 채용내정과 관련해서 채용내정이라는 것은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4학년생,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3학년생 또는 2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2학년생을 회사에서 가서 당신은 내가 채용할 테니까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채용내정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그 순간에 그냥 졸업하는 걸 이제 요건으로 하는 거죠. 졸업을 하는 것을 효력 요건으로 해서 그 회사에 취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썼으니까. 이게 채용내정인데 90년대 후반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과거 습관에 따라서 채용을 했는데 이것을 채용내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제가 강의한 4쪽에 보시면 2000-51476 판결이 있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입사 지정일인 1998년 4월 6일 이후에도 회사에서 채용하지 않고 신규 채용 취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4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취업 준비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 안 하고 나는 그 회사에 들어가려니 이렇게 하고 지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졸업한 다음에 못 받겠어라고 하면 이건 해고당한 거 아니냐라고 본 거죠.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봤었고요. 시용기간은 요즘도 있어요.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이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적성이 있는가, 업무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 또는 1년을 시용기간으로 두고 시용수습이라는 말도 쓰죠. 일을 하고 우리 회사에서 찾는 인재가 맞다면 그 이후에 정직원으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 3개월로 한다, 시용수습기간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명시해 놓지 않고 그냥 시용수습이라고 회사에서 간주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죠. 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시용수습 3개월이야 라고 말하고 3개월 후에 본채용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것도 해고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 근로자가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면 일반적인 징계 해고 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겠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결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요즘에는 시용수습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후에 본채용 계약을 한다든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에 본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앞부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시용수습기간에 대신하는 식으로 계약을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쟁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판례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의 시용수습기간이다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시용수습기간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건 근로자가 불측의 손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이 법률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후에 몇 차례 이렇게 개정을 해왔는데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법전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하니까 여러분께서 만약 회사에서
인사 노무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이 법전을 한번 찾아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채용 광고, 거짓 광고 하지 마라. 채용 서류를 접수하되 이 채용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당사자가 원하는 반환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채용 비용을 지원자에게 부담시키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요구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직무의 수행에 필요 없는 다음 각 정보의 요구나 수집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 고향이에요. 혼인 여부, 재산, 그 다음에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 기재 요구, 입증자료 수집, 뭐 이런 것들은 금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블라인드 채용 의무하다라고 해서 많이들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개인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죠.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모집 공고를 내실 때도 꼭 한번 이 법전을 찾아서 혹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내용이 근로계약 기간이에요.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제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과거에는 1년 이하의 근로계약만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조문이 삭제됐고요. 지금 기간제법에 보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 근기법에 따른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인 거예요. 기간제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간제법을 계속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2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해야 되고요.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모든 기간을 통산해서 한 번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 기간을 통산해서 2년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2년 동안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가 6조 하단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적어놨으니까요. 이건 지금 기간제법 설명드리는 건 아니니까 내용을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간제법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법은 이번 학기 후반부에 가면 얘기가 한번 나올 거예요. 이 뒷부분 근로계약 기간 2-2도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의 원칙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페이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로계약은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라고 했어요. 낙성 분료식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체결해도 돼요. 구두로 체결해도 되는데 우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보면 근로조건의 명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시해야 될 사항, 근로조건, 중요한 근로조건이란 뭐냐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인데 대통령령, 시행령이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취업의 장소,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기숙사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이런 사항들은 꼭 명시하라고 하고 있어요. 명시가 무슨 뜻이죠? 명시는 이렇게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교부는 인쇄됐거나 쓰여져 있는 종이를 주는 게 교부잖아요. 명시는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요. 보여준 것을 사업장에 비치한다. 비치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꽂아놓는 거, 이걸 비치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회사의 인트라넷망에 띄워놓는 것, 파일을 띄워놓는 것도 비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근로조건은 명시해야 돼요. 이 중에서 임금 구성 항목, 임금의 계산 방법, 임금의 지급 방법,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급휴가 여기까지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보여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때 손바닥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적어놓은 내 책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서면에 해서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서면에 명시하라는 얘기는 교부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언제든지 그 문서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가 이렇게 갑을 해서 간이 찍어서 서로 나눠갔잖아요. 이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명시해서 서로 나눠가지라고 고용노동부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유통되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구성 항목, 지급 방법,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써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 기타 중요한 사항은 취업 규칙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명시가 돼 있죠. 서면 명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서면 명시해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에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근로자가 제기하거나 또는 뭐 사람들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학자들이 그냥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게 준비해서 입사했는데 서면 명시 안 해준다고 근로자가 입사 안 하겠어요. 근로계약 해지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약간 현실적이진 않지만 이게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작을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위반할 때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한 손해를 사용자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계약의 원칙으로 이건 뭐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건 아닌데요. 앞에 그 서면으로 중요 근로조건을 명시했잖아요. 이것 이외에 그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보관해야 될 게 근로기준법에 많이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그 강의한 9쪽에 보시면 임금 대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퇴직금, 해고, 고용에 관한 서류 이런 것들이 쭉 명시가 열거가 돼 있는데 이런 서류들은요 3년 동안 보관하셔야 돼요. 근로기준법에 있는 모든 서류 보관 기간은 3년입니다. 그냥 3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외가 있는데요. 재해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2년만 보관하시면 돼요. 서류 보관 기간은 근로계약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이것을 설명드리는 김에 그냥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기간이나 숫자는 대개 3이에요. 3개월, 3년 뭐 이렇게 되고요. 30일 이렇게 되고 그것이 아닌 경우 뭐 2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드문 경우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시겠죠?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재해보상과 관련된 기간은 2년이다. 그 서류의 보존 기간은 2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근로계약의 기본 원칙은 위약 예정 금지예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당신이나 나랑 근로계약 체결했어.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하다가 당신이 실수해서 손해를 입히면 어떡할 거야? 우리 회사에 당신의 실수로 손해를 입히면 무조건 5천만 원 배상한다는 그 계약서에 서명해 이렇게 요구한다면 이것은 위약 예정 금지가 되는 거예요. 금지되는 것이죠. 위약 예정 금지랑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신원보증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사 시험에 붙으면 그 계약서 쓸 때 신원보증인 2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이 사람이 입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적힌 연대보증서에 사인을 한 그 서류 2장을 같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신원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입사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죠. 그러다가 이게 보증보험제도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신원보증인을 따로 요구하는 관행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 금지 조항을 두어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예는 강의 안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원칙은 전차금 상계 금지 원칙이에요. 전차금 상계 금지 원칙에서 전차금이란 여기 근로기준법 제21조를 보시면요. 앞전자, 빌릴 차자, 돈금자예요. 그러니까 임금 지급일 또는 받을 그 기한 이전에 미리 빌린 돈을 전차금이라고 해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상계한다는 것은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으면 서로 맞비벼서 없애는 걸 상계라고 하잖아요. 내가 줄 돈이 500만 원 있는데 받을 돈이 6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만 받자. 이게 상계인데요. 상계하지 못한다는 게 전차금 상계 금지예요. 무슨 뜻이냐면 월급날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빌린 돈이 300만 원인데 이 사람의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럼 사용자가 월급날에 너 나한테 빌린 돈이 300만 원이니까 이번 달 월급 안 줄 거야. 됐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게 전차금 상계 금지 원칙이에요. 일단 300만 원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빌려준 돈을 다시 받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주택융자금이었어요. 옛날에 결혼하고 나면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돈을 꾸거든요. 회사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에는 사회초년생이어서 신용이 안 되니까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냈는데 이 사람이 회사를 오래 다닐 줄 알았더니 지금 금방 그만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 빌려준 돈은 1000만 원인데 퇴직금이 900만 원밖에 안 돼.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나 너한테 900만 원을 못 주겠어. 100만 원 주고 퇴직해 라고 요구하지 못한다는 게 전차금 상계금지 원칙이에요. 회사는 퇴직금 9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빌려준 돈을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아니면 그냥 천선선이 주면 기일이 돼서 받든 이렇게 해결하라는 거죠. 여기 강의 안에 보시면 전차금 상계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첫 번째 주택자금 융자 반환이 써 있는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랑 얘기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 회사에서 500만 원을 보증금을 빌려줬어요. 그 다음에 두 달 후에 한 달 후에 500만 원을 갚겠다 이게 아니라 매달 10만 원씩 갚겠다 이렇게 해서 월급날 매달 10만 원을 떼고 그 10만 원을 공제한 액수를 월급으로 주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원리금 분할 상환 약정을 해서 매달 일정액을 분할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분할 상환하는 액수를 빼고 임금 전액에서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차금 상계금지에 해당 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지만 하지만 전체를 다 공제해서 아까처럼 줄 돈이 없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차금 상계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거죠. 이에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 강의 12쪽에 보시면 강제저금 금지 원칙이 있어요. 강제저금 요즘엔 뭐 하는 데 많지 않죠. 하지만 옛날에는 강제저금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회사 수의실 앞에 공장장님이나 사장님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고 근로자들이 출근할 때 수의실에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나와 있어요. 통장 꾸러미랑 주판을 가지고. 그래서 10원이든 5원이든 저금 안 하면 수의실 통과 못 해요. 그러니까 앞에 수의실 앞에 그 새마을금고 아가씨 앞에 줄을 쭉 늘어서죠. 그래서 줄을 서서 5원, 10원 이렇게 저금을 하고 그 다음 통과하는 거예요. 물론 통장은 회사에서 보관해요. 그때는 공인인증서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80년대, 70년대는 공인인증서 없고 뭐 신분증하고 도장만 있으면 돈을 찾거든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도 통용이 가능했는데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거 회사에다 보관돼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도산하면 어떻게 되죠? 사장님이 근로자들이 그렇게 저금한 돈을 통장을 싹 들고 도망가 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저금을 시키는 계약을 저금을 시키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있는 강제저금 또는 저축 금지 원칙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허용이 되는데 뭐 요즘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런 원칙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근로계약의 기본 원칙이었었어요. 중요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고요. 전차금 상계하면 안 되고요.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안 되고요. 강제저금 강요하면 안 되고요. 뭐 이런 원칙들이 있었고요. 낙성 분료식 계약이었어요. 이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규범이 돼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우리 사업장을 규율하는 기초적인 당사자들 사이의 규범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장님이 길 가다가 만난 한 사람한테 300만 원 줄게 와서 일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29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일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35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일하세요. 근로계약으로만 사업장 내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의 관계를 규율하다 보니까 모든 근로조건이 다 파편화되고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다 다르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규율수단이 취업규칙하고 단체협약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마치 취업규칙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취업규칙은 지금 근로조건의 획일적인 규율이라는 통일적인 규율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죠. 근로계약에 이어서 취업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은 우리 강의 한 13쪽에 있어요. 취업규칙의 개념은 좀 어려워요. 뭐 취업, 규칙 이러는 말들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 쓰는 말들 아니거든요. 보통 그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규칙, 그러면 명령, 규칙, 뭐 명령, 규칙, 심사, 효력 이렇게까지 가는데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규칙은 또 그런 규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규칙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한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주 옛날부터 취업규칙이라는 말을 써왔어요. 무얼 취업규칙이라고 부르냐 하면 제가 적어놓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 하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모든 규칙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시겠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만들어 놓은 규범 이걸 취업규칙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매뉴얼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 취업규칙을 약관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보험 들 때 여러분 약관 쓰시잖아요. 자동차 구입하실 때도 자동차 거래 약관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공통적인 내용을 적어놓은 약관이라고 취업규칙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이 취업규칙은 그런 것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냐면요. 물론 일본에서 들어왔겠죠. 일본 이것을 어떻게 배웠냐면 이게 옛날에 18세기 중엽, 제가 첫 시간 모두에 말씀드렸던 산업혁명기에 방적 공장에서 그 리차드 아크라이트라고 아크라이트 발음 맞나요? 그분이 이게 공장을 처음 만들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취업규칙을 처음 만들었다고 누군가가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인지는 명확하지 않고요. 하여튼 영국에서 처음 공장이 등장할 때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규범이 있었는데 그게 취업규칙의 효시라고 해요. 프로이센에서도 취업규칙 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그 1891년 프로이센 영업법을 보면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일본 노동기준법, 노동계약법에 있는 취업규칙 규정과 굉장히 유사한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논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1800년도 후반에 유럽에서 취업규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규율이 있었고 그때는 지금과 비슷한 취업규칙 제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과 비슷한 취업규칙 제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취업규칙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과 유사한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이 취업규칙이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 이 취업규칙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우리가 법률을 준수하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의제 원칙 하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률을 지키는 거잖아요. 취업규칙도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만드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의 취업규칙은요. 그렇게 만들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걸 근로자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취업규칙을 왜 지켜야 되느냐? 여기서 그 취업규칙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원을 찾아가 보니까 산업혁명 초기 아직 노동법에 대한 관념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리고 민주화가 달성되지 않았던 산업혁명 초기에 이 취업규칙과 관련된 규정들,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과 유사한 규정이 유럽에 있더라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일본이 프로이센의 법제도를 배워왔다고 했어요.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에 이 프로이센의 영어법을 배워온 거죠. 일본의 취업규칙 제도가 이식이 됐는데 그 이후에 유럽에서는 취업규칙 제도가 없어졌어요. 공동결정제도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 대표, 종업원 평의회 이런 데서 노, 사가 자율적으로 동등한주의에서 합의해서 만든 사업장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법문화가 바뀌어 나가, 법제도, 법문화가 다 바뀌어 나갔고요. 근데 일본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이렇게 일부 나라에는 아직 1800년도 후반에 유럽에서나 있었을 법한 취업규칙 제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취업규칙 제도가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 사회에 굉장히 잘 흡수가 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사회는 그 명령과 매뉴얼에 대한 복종이 굉장히 익숙한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사업을 하고 공장을 만들 수 있었던 자본가 그룹, 사무라이 출신이거나 장군 출신들, 성주 출신들이겠죠. 이런 그 자본가 그룹의 지배에 익숙한 평민들, 어부들, 노예들이 근로자로 취업하면서 이 자본가들이 규정을 만들고 이것을 지켜라고 강압하는 것에 아무 이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문화가 일본에 있었고 그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일본에서는 그 사장님들이 체벌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제 수단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기업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간 이후에 우리나라 적산기업이 남았잖아요. 적산기업을 인수해서 운영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기업에서 일을 배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의 제도를 그냥 받아들였고 그리고 53년도에 근로기준법을 만들면서 일본 노동기준법을 베껴왔는데 거기에 취업규칙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사라진 취업규칙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취업규칙의 역사는 조금 일본과는 방향을 달리하고 있어요. 일본은 최근까지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해서 시행한 취업규칙은 유효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 변경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괜찮고 이런 것들이 통용되고 있었고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일본 노동계약법에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89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하면서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취업 규칙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근로자 과반수의 통제가 가능한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만들어지게 되죠. 일본 노동계약법에 비하면 거의 20년 이상 빠른 거고요. 우리나라랑 일본과의 국민성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취업규칙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는요. 취업규칙,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시행하는 취업규칙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이게 취업규칙과 관련된 우리 법이론의 핵심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판례의 변화도 이걸 중심으로 됐고요. 그래서 논쟁이 되는 부분도 대부분 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취업규칙과 관련된 이론의 중심은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취업규칙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참고서라든가 법원 판례라든가 행정해석을 읽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규칙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입이 됐고요. 이제 그 취업규칙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14쪽이에요. 보시면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있죠. 취업규칙은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예요. 상시는 제가 첫 시간에 3개월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비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취업규칙은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관청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만 아닌 건 아니고요.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가서 요즘은 고용노동청 민원센터에 가서 접수하셔도 되고요. 신고는 이렇게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걸 신고라고 하죠.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강연 14쪽에 보면 13가지, 14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왜냐하면 9 다음에 9에 2가 있어서 그래요. 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러분이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만드실 때 꼭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여러분 회사 취업규칙에 다 적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주목하실 것은 11호예요. 93조 제11호인데요.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이게 작년 7월부터 7월 16일이죠.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93조의 11호가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취업규칙에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필요적 기재 사항은 이렇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쭉 보시면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간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돈 많이 들고 번거롭고 규모가 있는 그런 사항들은 취업규칙에 꼭 적어라 라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고요. 요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이 내용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15쪽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근로자의 참여, 이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게 강제적이지 않아요. 취업규칙을 만들 때 94조를 보시면요. 94조 1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려보면 첫 번째 의견을 듣는다는 건 동의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취업규칙 만들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게 의견 듣는 거예요. 단순히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보고하듯이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에 대한 수정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에 대한 보완을 필요로 하는지라는 것들을 의견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당사자가 의견이 딱 서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서 있는 채로 끝나는 건 보고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의견이 서로 다가가는 것, 이게 의견을 듣는 거겠죠. 뜻이 서로 다가가는 것. 뜻이 닿는 것은 합의겠죠. 동의인데요. 이게 합의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서로의 뜻이 조금씩이라도 좁혀지는 과정,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근로자 대표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항에 보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근로자 대표 제도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 제94조를 보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서에 보면 그 취업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어떻게 다를까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에요. 근데 근로자 과반수라고 하면 근로자 일일이에요. 근로자 일일이. 그래서 여러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회사에서 해보신 분은 명단에다가 쭉 서명하시는 절차를 거치셨을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절차이긴 하지만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죠. 대표하는 자 또는 대표 그룹을 뽑아서 하지 못하고 94조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입법 연역적으로는 여기 약간 논쟁이 있어요. 89년도 3월에 이게 만들어질 때 법안이 3개가 국회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중에 2개는 근로자 과반수로 돼 있고요. 그 중에 1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환노위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소위에서 대체 토론을 거치면서 하나의 법안으로 대안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근로자 과반수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 국회 입법조사관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근로자 과반수랑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조문이 만들어진 다음엔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걸 해석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것은 회의 방식으로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가능한 상태에서 회의 방식으로 뜻을 모아서 전체 과반수가 되는 숫자를 달성하는 것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일찍부터 우리 대법원은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는 방식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근로자 대표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대표가 되겠지만 그 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일일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16조로 넘어갈게요. 제가 앞에 단서에서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이익 변경이 도대체 뭐가 불이익 변경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이익 변경이라는 것은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을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딱 저하된 것만이 아니라 근로조건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불이익 변경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우리 회사 근로자 50명 중에서 49명한테는 유리한데 한 사람은 불리하면 어떡하죠? 이 경우에 한 사람한테만이라도 불리할 가능성이 있으면 불이익 변경이라고 봐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물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취업규칙을 그냥 구체화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견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의견을 받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의견을 받지 않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16조 그 취업규칙 구체화 사례라고 판례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판례를 뒤져본 제 경험상으로는 취업규칙 구체화 사례로는 요거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보시면 이 회사 취업규칙 41조 제14호였대요. 근무 태도나 근무 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어떻게 바꿨냐면 근무 태도나 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근로자는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과 역량이 향상되지 않은 자는 해고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바꿨어요. 이게 우리 법원은 이것을 보면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애초에는 역량이 떨어지면 해고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던 것을 역량이 떨어지면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결과 평가해봐서 안 되면 그래서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그때 해고해 라고 조항을 바꾼 거죠. 이건 사례가 굉장히 재밌으니까요. 2019합 242263 사건인데요.
여러분 찾아서 이 판례문 읽어보시죠. 판례문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그냥 기억에 쑥 남으실 거예요. 그 다음 취업규칙 분리입 변경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게 여기에 보시면 강의안을 지금 다 보고 계시죠? 강의안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무슨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인쇄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글씨를 많이 썼어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안 그러면 좋은데요. 이게 저는 해보니까 이 법학과 관련된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글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요 17쪽은 글씨가 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많게 된 데는 좀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자 하니까 그랬던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동의 주체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동의 주체가 어떤 경우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용을 적어 놓은 거니까 한번 좀 눈에 잘 안 들어오시더라도 이 강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사안을 설명드릴게요. 사무직하고 생산직이 있어요. 사무직하고 생산직이 있는데 생산직 근로자가 90명이고 사무직 근로자가 10명이에요. 그런데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고 해요. 근로조건을 좀 낮추려고 해요. 낮추려고 하는데 동의를 어떻게 받았냐면 그것과 상관없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90명이 동의를 했어요. 그럼 이 취업규칙 분리입 변경은 유효한 걸까요? 정작 분리입 변경이 된 사무직 근로자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법원도 전체 근로자를 토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90%가 동의했으면 분리입 변경 된 거야 라고 볼 때가 있었어요. 최근의 흐름은요. 분리입 변경의 동의의 대상이 된 그 범주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물론 아닌 분도 있고 반론도 많이 있는데요.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사무직 근로자 10명의 동의를 받아서 그 10명의 취업규칙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나머지 생산직 근로자들의 동의만 받아서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승진을 하는데 8급에서 시작해서 1급까지 승진을 하는데요. 1급과 2급의 근로조건을 낮추는 동의를 하는데 근로자 대부분이 속해 있는 3급 이하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근로자들이 승진해서 8급에서 2급까지 다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래서 3급 이하 근로자들도 언젠간 2급, 1급이 된다면 그렇다면 2급 이하 근로자들이 과반수가 동의한 것도 괜찮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요. 집단적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규칙 분리입 변경인데 제가 아까 잠깐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분리입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그 절차에는 문제가 있고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만 취업규칙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리입 변경을 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무효예요. 무효인데 이걸 그냥 무효라고 하니까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복잡한 판례론이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 때만큼 말 빠르게 하지 않겠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말이 또 막 빨라지네요. 말 빨리 안 한다는 건 좀 지키기 어려운 약속인 것 같고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딜 보고 있냐면 강의 한 17쪽 중간에 집단적 동의를 결여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한 적용 문제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니까 어렵잖아요. 어떤 거냐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안을 내놓고 과반수 동의를 받고자 했어요. 그런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거부를 했든지 아니면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안 했든지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거예요. 동의를 받지 못했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회사가 좋아 동의 안 했으니까 우리 기존 근로자들한테 적용 안 할게 옛날 거대로 해줄게 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적용할 거야 라고 했을 경우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한가라는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종래 판례 입장 대법 77-355 이렇게 적어놨고요. 현재 판례 입장 대법원 전합 92-45165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내용을 제가 그냥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엔 여러분들 다 퇴직연금 적용 받으시죠? 퇴직연금 디스든 DB든 혼합형이든 퇴직연금 적용을 받고 계실 텐데요. 과거에는 퇴직금 제도가 일반적이었었죠. 그런데 그냥 여러분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세요?
근속연수 곱하기 평균임금 30일치.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 달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가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한참 경기가 호황일 때는요, 퇴직금을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무슨 소리냐면 퇴직금 누진제라는 게 있었죠. 곱하기 5, 곱하기 3 누진제가 금융권 이런 데서는 흔했었어요. 곱하기 5라고 하면요, 내가 10년을 일을 하고 퇴직하면 50년 뒤에 퇴직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죠. 그 퇴직하고 나서 노후 생활도 보장이 되고 목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되게 좋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이 계속 끝없이 성장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기업들이 누진제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누진제를 유지하면 나중에 회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진제를 폐지해서 누진율을 낮춘다든가, 곱하기 5 누진제였는데 1.5, 2 이렇게 낮춘다든가, 아니면 누진제를 없애서 단수제로 만든다든가, 이런 취업규칙 개정을 많이 시도를 했고요. 당연히 반대하죠. 근로자들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상이 된 회사도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굉장히 다수로 조직된, 거의 80~90%로 조직된 절대다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노동조합 위원장이 거부해서 불이익 변경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우리 신입사원한테 적용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때 대법원이 좋아, 불이익 변경을 동의를 받지 못하면 무효라고 했는데, 이 무효는 과거에 대해서는 무효야. 앞으로 신규 입사자들에게 적용한다고 하고 회사가 이것을 밝혔으면 신규 입사자들은 이 판례를,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를 알고 입사했으니까 신규 입사자들한테는 바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거야 라고, 장래에 대해서는 유효다라는 판결을 내놨어요. 무효면 앞뒤 다 무효죠. 어떻게 장래에 대해서는 유효고 뒤로는 무효야? 이렇게, 그쵸. 기존 사람들에 대한 무효가 어떻게 장래에 대해서는 유효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무효라면 그냥 다 무효여야 되는데, 이걸 그냥 누진제를 유지하면 장차 기업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 같아요. 이 원칙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불이익 변경을 할 때 소급 동의도 할 수 있어요. 이 회사에서 누진제를 폐지한 다음에, 누진제 폐지에 실패한 다음에 나중에 노동조합이 마음이 바뀌어서 누진제를 폐지한 데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동의했냐면 과거에 입사한 자들에게도 적용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근로자가 이 취업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퇴사했어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단수제를 적용했겠죠. 이 근로자가 어떻게 노동조합이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면서 소급 동의까지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대법원은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과반수 노동조합은 불이익 변경에 동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소급 불이익 변경에도 동의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한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문제제기가 있지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대표권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소급동의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이전에 입사해서 우월한 근로조건을 갖췄던 사람에 대해서도 바뀐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말씀드린 이 중요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와 관련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취업규칙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우리 판례 법률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했고요. 우리 취업규칙 제도의 변천도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 쟁점을 이해하시면 웬만한 중요한 쟁점을 이해하신 거라고 보고요. 뒤에 물론 약간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아있긴 하지만요. 하나 뭐죠? 특정 직군에 해당되는 문제. 또 하나는 불이익 변경에 실패했을 경우 그 이후 입사자에 대한 적용 문제.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소급동의 문제. 뒤에 두 개 가능하다고 했죠. 강연 17쪽에 보면 불이익 변경의 소급 추인 이렇게 해서 제가 맨 아랫줄에 적어놨어요. 취업규칙의 효력상 계위, 취업규칙 맨 뒷부분인데요. 이 효력상 계위는 얼마 전에 2019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어요. 임금 피크제 적용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만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취업규칙 개정 시에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이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분이 회사에 다니지 않았었어요. 복직이 되셨는데, 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적도 없고 내 근로계약에는
임금 피크제가 써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임금 피크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한테 적용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하면서 다툰 사례예요. 18쪽 강연 밑에 대법원 2018-200709 사건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들 검색하면 판결문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두고 취업규칙의 효력상 개유에 대한 다툼이 우리 사회에서 크게 벌어졌어요. 작년 말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왔고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조문을 한번 보시죠. 근로기준법 제96조를 보시면 제1항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어긋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긋난다는 건 이거죠. 그 다음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리고 앞에 한번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 조문인데요. 여기는 미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달한다는 얘기는 요 수준 아래에 있다는 거죠. 어긋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어긋난다는 건 아래에 있던 위에 있던 맞지 않는다는 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6조를 물리해석을 해보면요. 앞에 읽어드린 96조 1항을 물리해석을 해보면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든 취업규칙이 더 불리하든 단체협약과 어긋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96조 제1항의 해석상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에서는 단체협약이 무조건 우위에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산별노조 체제가 일반적인 국가에서 전체 산업에서 최저 기준으로서 정한 그 산별협약의 내용보다 개별 사업장에서 더 우월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생긴 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96조 제1항의 해석상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취업규칙도 허용되지 않아요. 조합원에 대해서는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적용이 안 되고요.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보시면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달하지 않은 우월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 해석을 해보면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보다 우월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해석이 돼야 되고요.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했으니까 유효로 된 부분은 그냥 근로계약에 정한 대로 한다라는 게 반대 해석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제97조를 해석하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있을 때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19년 연말에 나온 판결도 97조의 물리해석을 제시하면서 근로계약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계약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니까 근로계약이 더 우선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생겨요. 취업규칙은 그 회사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통일적으로 규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변경하지 않으면 그 변경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애쓰고 공들여서 만들어진 법리, 판례 그리고 개정된 법조문에 기초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의 기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둘러싸고 많은 진영 간의 대립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리 해석상 97조를 정확히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도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이 판례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의 세계관, 인생관 그리고 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이론을 설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효력상 개위 다툼에는 취업규칙의 본질과 관련된 학설의 입장이 전제가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이 도대체 뭐냐라는 논쟁이 있거든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회자주법이다. 사실인 관습이다. 아니다. 규범이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만들지만 근로자들이 승인해서 준수한다는 의미에서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취업규칙이 규범이다라는
주장, 취업규칙이 계약이다라는 주장, 성립 과정에서는 계약이지만 효력은 규범이다라는 이원적 지위를 인정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취업규칙이 규범이다 또는 이원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97조가 근기법 97조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근기법 97조는 그 효력상 계위를 따져야만 하는 특별한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그렇지 않고 효력상 계위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97조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런 입장에서는 만약 취업규칙이 계약이라면 계약설에 따라서요. 계약과 계약은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동등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계약과 계약 사이에서는 어떤 걸 적용해야 될까 문제가 생기니까 97조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규범이라고 보면요. 97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들 간의 효력계를 따지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규범설이나 이원적 지위를 인정하는 쪽에서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계약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적용될 수가 없다. 97조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미묘한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97조의 내용은 이렇다. 우리 대법원은 이렇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이 사안을, 그러니까 효력상 계위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사업장 내 자주적인 규범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는데,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중에 취업규칙보다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센 게 뭐죠? 단체협약, 그 다음 취업규칙, 그 다음 근로계약인데,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협약을 보시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협약서예요. 단체협약이라고 하려면 노동자 대표자의 서명, 사용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돼요. 각각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단체협약서가 성립됐다고 보고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우, 노동조합의 처우, 조합활동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어요.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어요. 제가 단체협약 대륙법계랑 영미법계를 설명드리면서 대륙법계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단체협약을 사용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체협약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체협약은 사용자랑 근로자 대표, 노동자 대표가 서명을 해요. 날인을 해요. 그런데 이 단체협약은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면 조합원한테 적용이 돼요. 계약 체결은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자가 있는데 이게 적용되는 건 조합원한테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대리인이다. 대리설이죠. 그리고 이 노동자 대표자가 제3자인 조합원을 위해서 체결한 거다.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이에요. 그게 아니라 단체협약은 법이야. 법이니까 누구나에 적용되는 거야. 이 규범설이에요. 단체협약은 계약이야. 아까 대리설, 제3자를 위한 계약서도 포함되는데요.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의도하고 체결한 계약이야.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논쟁과 비슷하죠. 사실은 단체협약과 관련돼서 이런 논쟁이 있고요. 법적 성질론이 있고,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론은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론을 배워가서 전개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단체협약은 규범이라고 봐요. 왜 규범이라고 보냐면 스위스 채무법, 그리고 독일 단체협약법, 대초엔 단체협약 0이었어. 이런 많은 법률들이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서명 날인한 노동자 위원장한테는 지켜도 조합원한테는 안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단체협약은 법이다라는 선언을 해버렸어요.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도 유사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조법, 독일 단체협약법, 스위스 채무법 등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기업이라는 부분사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규범이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규범이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규범의 성립 과정에서 이게 입법이냐 계약이냐라는 논쟁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랑 노동조합 대표자한테 입법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한테 있는 거니까 입법자가 아니야. 그렇다면 입법자가 아닌데 어떻게 규범을 만들 수 있어? 국가가 수권을 했어. 법률로 수권했어. 헌법으로 수권했어. 이런 여러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수권을 받지는 않았지만 단체협약을 만드는 과정은 계약이지만
만들어진 단체협약에 대해서 우리 국가 법이 법률로서 효력을 인정했어. 이런 그 견해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견해가 있긴 하지만 결론은 만들어진 단체협약은 부분사회에 적용되는 규범이야 라고 보고요. 효력에 있어서는 규범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아주 복잡한 이론 전개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재미있는 부분은 아니죠. 어쨌든 단체협약은 성질에 있어서는 규범이야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도록 하죠. 단체협약은 기준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우리 강의한 20쪽을 보시면 노조 및 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단체협약의 최고 어른이라고 했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앞서 설명드리려다 빼먹었는데 마침 요 강의한 20쪽이 있네요. 노동조합 대표자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관계는 계약관계라는 데는 이론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노동조합 대표자한테 어떻게 해줄게, 노동조합한테 어떻게 해줄게, 이거는 계약관계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조합원한테 이렇게 해줄게, 근로조건을 보장해줄게, 임금을 올려줄게, 이건 뭐죠?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규범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 노조법 33조, 스위스 채무법, 단체협약법 이런 것들이 그걸 강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규율한 단체협약의 부분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계약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니까. 그리고 근로자, 조합원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정한 단체협약 부분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원래 규율되는 게 아닌데 국가법이 그렇게 규범적 효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실무에서 채무적 부분, 규범적 부분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연원이 있어요. 20쪽이 다 설명이 됐네요.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화체설, 외부 규율설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이건 이론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니어서 그냥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어긋난다는 뜻이에요. 근로계약 취업규칙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효다라고 정리하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2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체협약은 만들면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든 안 하든 효력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조 및 조정법 92조를 보시면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호에 가나다라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체결한 조항에 당사자가 위반하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한다고 본다면 이 내용들은 국가가 규범으로서 인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법 구성 요건이 되는 거니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해고, 중요한 그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나온 두 가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온 두 가지가 시설 및 편의 제공,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 쟁의에 관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인데 이건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 중에 이 두 가지는 적어도 국가에서 규범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위반하면 처벌한다. 이건 되게 특이한 부분이어서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으로 갈까요? 시간적 적용 범위라고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요.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게 단체협약을 너무 자주 체결해도 문제고요. 너무 자주 개정해도 문제고 너무 오래 개정 안 해도 문제예요. 너무 자주 개정하면 그 비용이나 시간, 노력이 너무 많이 들겠죠. 너무 늦게, 오랫동안 개정을 안 하면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고정불변이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 못할 수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이나 복리후생은 그냥 유지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적절한 유효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2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단체협약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단체협약이든 임금협약이든 2년만에 한 번씩 개정을 하면 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노조법이 옛날에 단체협약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임금협약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다 합해졌는데 그래서 그때 관행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임금협약은 1년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합해서 임단협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보통 실무에서는 임금협약은 단체협약이 아니다라고 보죠. 하지만 그래서 임금협약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임금협약을 할 때도 1년마다 하는 임금협약을 할 때도 보면 단체협약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임금협약도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단체협약을 통일해서 가는 게
절차가 더 간명하지 않는가 싶은데 어쨌든 실무는 임금협약은 1년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하는 회사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럼 2년이 돼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해야 되는데 합의를 못해서 단체협약서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게 노조법, 노조및조정법 제32조예요. 32조의 제3항을 보시면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이것을 여후효라고 해요. 여는 남을 여자, 후는 뒤후자. 뒤까지 남아있는 효력이라고 해서 3개월 정도 더 단체협약이 없어지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비계되잖아요.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처우 조항이 비어버리게 되잖아요. 이걸 염려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된 후에도 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3개월 동안은 여후효를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체협약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화체설, 앞에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화체설에 따를 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우리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화체설을 가지고 있죠. 단체협약에 따라서는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만료하고 얼마 동안 갱신되지 않으면, 얼마 동안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되지 않으면 이전 단체협약의 그 내용 그대로 새롭게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자동 갱신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연장된다라고 보는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다 유효하다고 보죠. 그래서 2년짜리 종전과 동일한 단체협약이 2년짜리 유효기간을 갖는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이 인정되고 있어요. 단체협약의 해지는 당사자 일방이 해지 효력 발생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그러니까 통보할 때 6개월 후에 해지될 거야 이렇게 통보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통보해서 해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체협약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인데요. 지역적 적용 범위예요.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인데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반수 이상이에요. 과반수라는 뜻이죠.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3분의 2 이상이에요. 반수 이상의 동종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경우 3분의 2 이상의 동종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 그 사업장에서는 동종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냥 그 단체협약을 적용해요. 지역에 있어서는요, 특정 지역 단위, 그러니까 지역 단위 일반 노동조합이나 산별 노동조합의 경우에 적용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정관청이 노동부 장관일 거예요. 노동부 장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지역 전체에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어요. 이게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인데요. 이것은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지 못해서 근로조건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비조직 조합원들의 근로자들에게도 단체협약의 혜택을 준다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 지역적 단 일반적 구속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근로조건을 평균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데, 상향 평준화 한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실제로도 유럽에서는 그런 기능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종근로자에서 이 동종은 단체협약에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근로자들을 얘기하고요. 쉽게 말하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동종근로자라고 보통 보지요.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조합 가입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 네덜란드 같은 경우 조직률은 높지 않은데 전체 근로자들에게 이게 다 단체협약에 적용되는 일반적 구속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는 나라인데 조직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네, 그렇지만 전체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이게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유용성은 함부로 이렇게 단언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역적 일반적 구속력이나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살펴봤는데요. 사업장 내에 노사 합의로 만들어져서 적용되는 자주적인 규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역시 제가 말 빨라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재미없는 온라인으로 들으시냐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는 이 온라인 동영상 말고 직접 얼굴 뵀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도 빨리 정상화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만나고 강의하고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주차에는 뵙고 인사 나누죠.
고생하셨습니다.